자, 그럼 프로젝트 밸리 훈련 과정 후반부로 넘어가기 전에 이번 시간에는 자산 배분이 투자 성과의 90% 이상을 결정한다는 오해를 바로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프로젝트 밸리 훈련 과정 전반부의 가치평가, 기업 분석 등을 등한시한 채 후반부의 글로벌 매크로나 자산 배분에만 매진하는 치명적인 실수를 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테니까요. 조금만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자산 배분이 성과의 90% 이상을 결정할 리는 없습니다. 종목 선별 능력이 성과의 10%조차 차지하지 않는다면 똑같이 주식이란 자산군에만 투자하는 투자자들 내에서 보이는 커다란 성과 차이를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일반 개인이 워렌 버핏과 똑같은 비율로 주식과 채권에 투자한다고 해서 성과가 90% 비슷하게 움직이는 건 말이 안 되니까요. 이 오해의 발단은 1986년 파이낸셜 애널리스트 저널이라는 곳에 실린 포트폴리오 퍼포먼스의 결정 요인이라는 논문이었습니다. 저자들은 1974년부터 1983년의 10년 기간 동안 91개의 대형 연기금의 성과를 통해서 자산 배분 정책, 매매 타이밍 능력, 종목 선별 능력 이렇게 세 가지 중에 어떤 요소가 성과에 중요한지를 분석했습니다. 먼저 연기금 펀드들이 자산 배분을 어떤 비율로 할지 미리 정의해 놓은 정책 폴리시가 있습니다. 어떤 펀드의 정책은 70대 30으로 주식과 채권에 분산한다는 정적인 비율일 수도 있고 다른 펀드는 또 다른 정책이나 룰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정책이 7대 3이라고 해서 실전에서 매 순간 정확히 70대 30을 유지하진 않겠죠. 자산군의 가격 등락에 따라 혹은 매니저의 재량에 따라 주식이 75%가 되거나 65%가 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래도 대략 70대 30의 비율로 주식과 채권의 비율을 맞춰가면서 개별 주식과 개별 채권을 선정해서 투자할 겁니다. 저자들은 이를 통해서 어떻게 펀드의 성과를 이 세 가지 요소로 나눴을까요? 먼저 이 펀드의 자산 배분 정책, 즉 주식과 채권을 70대 30으로 배분한다는 사실 자체에서 오는 성과만 계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자들은 패시브하게 주가 지수의 70%, 채권 벤치마크 지수의 30%를 투자하면서 정확하게 70대 30을 항상 유지하는 가상의 포트폴리오를 계산해서 이 성과를 순수하게 자산 배분 정책에서 오는 성과로 계산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펀드든 정확하게 명시된 자산 배분 정책을 완벽하게 항상 따라가진 않습니다. 75%가 되었다가 65%가 되었다가 펀드 매니저의 재량으로 현금 보유 비중을 좀 높였다가 하겠죠. 그렇게 명시된 자산 배분 정책과 실제 운용할 때 자산 배분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비교해서 그 괴리에서 나오는 성과를 두 번째 요소, 매매 타이밍 능력에서 오는 성과로 규정을 합니다. 마지막 남은 부분은 종목 선정이죠. 지금 첫 번째 요소는 자산 배분 정책, 두 번째 요소는 자산 배분 정책에서 벗어나는 괴리까지 반영을 했는데 둘 다 지금 패시브하게 벤치마크 지수에 투자한다는 가정을 했기 때문에 여전히 실제 운용 성과에서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이 남습니다. 그 남는 부분을 펀드 매니저의 종목 선정 능력에서 오는 성과라고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직 완벽히 이해되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구체적인 숫자로 좀 쉬운 예시를 들어드리겠습니다. 다만 쉬운 이해를 위해서 수학적 엄밀함은 조금 버리고 단순 수익률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펀드 A의 자산 배분 정책은 70대 30% 주식 채권에 투자하는 걸로 명시되어 있고 과거 10년간 연평균 15%의 수익률을 냈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과거 10년간 패시브하게 주가 지수와 채권 벤치마크 지수에 정확히 70대 30의 비율을 유지하면서 투자했을 때 수익률을 계산해 봤더니 연평균 12%가 나왔어요. 그러니 15% 중에 12%가 자산 배분 정책으로만 설명된다고 이 저자들의 방식을 따라서 결론 내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펀드가 실제로 매 순간 70대 30을 유지한 건 아니겠죠? 60대 35도 되고 75대 25도 되었을 겁니다. 그렇게 펀드의 실제 자산 배분 비율을 따라서 주가 지수와 채권 벤치마크 지수에 투자했더니 연평균 수익률이 14%가 나왔어요. 그럼 아까 전에 자산 배분 정책에서 순수하게 나오는 수익률이 12%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액티브한 타이밍 때문에 추가된 수익률이 2%라고 결론 내릴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펀드의 경우 패시브하게 지수에 투자한 게 아니고 개별 종목들을 선정했겠죠. 그리고 그 결과 실제 수익률은 연평균 15%였습니다. 따라서 이 연평균 15%의 수익률 중에 12%는 자산 배분 정책으로 2%는 매매 타이밍 능력으로 나머지 1%는 개별 종목 선정 능력에서 기인했다고 판단을 하는 거죠. 어쨌든 그렇게 했을 때 과연 자산 배분 정책에서 15% 중 12%의 수익률, 즉 전체 성과의 80%가 설명된다고 말하는 것이 맞느냐?
이 논리의 문제점은 뭘까요? 이 논리의 문제점은 그 12%가 온전히 자산 배분 정책에서 오는 성과가 아니라 그저 리스크가 있는 금융시장에 투자하기로 결정했다는 사실 자체에서 오는 성과도 섞여 있는 수익률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자산 배분이라는 개념도 모르고 금융에 대해서 아무런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이 사람은 그냥 주식과 채권에 50대 50으로 반반 패시브하게 넣고서 10%의 수익률을 냈어요. 반면에 펀드 A의 경우에는 최고의 전문가들이 가장 이상적인 자산 배분이라고 그렇게 분석을 해서 70대 30을 고른 것이고 그 결과 해당 자산 배분 정책에서 오는 성과가 12%였습니다. 그러면 펀드 A의 성과 중에서 자산 배분 정책에서 추가적으로 오는 엣지는 12% 전체가 아니라 2%라고 해석하는 게 맞겠죠. 지금 이 시장에 투자한다는 사실만으로 낼 수 있는 수익률이 10%고 펀드 A의 자산 배분 정책을 따르면 낼 수 있는 추가 수익률이 2%니까요. 그렇게 따졌을 때 펀드 A의 수익률 15%는 이런 식으로 이제 분해될 수 있습니다. 금융시장 자체에 투자한다는 사실 10%, 자산 배분 정책 2%, 매매 타이밍 2%, 종목 선정 1%. 다시 말해서 시장 참여자가 아주 기본적으로 그냥 투자를 하겠다는 의사결정을 했을 때의 포트폴리오 기본값이 내는 성과를 시작 지점으로 삼고 여기에서 자산 배분 정책이 추가적으로 더해주는 성과를 자산 배분 능력에서 설명되는 성과로 삼아야 한다. 그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이 문제를 지적했던 MIT 경영대학 교수님이신 마크 크리스만이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보았더니 펀드들의 전체 성과 중 절반이 넘는 57%가 그저 리스키한 자산에 투자를 하겠다는 그런 결정 자체에서 온 것이었고 27%가 종목 선별에서 왔으며 가장 적은 16%만이 자산 배분에서 온 것으로 계산되었습니다. 아직도 이해가 가지 않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더 쉬운 예시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MIT 교수이신 크리츠만이 원래의 논문인 1986년도에서 20년 후인 2006년도에 쓴 논문에 나오는 예시인데 가상의 세계에 오로지 2개의 주식과 2개의 채권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들을 주식 A, 주식 B, 채권 A, 채권 B라고 하겠습니다. 주식 A는 언제나 채권 A와 동일한 성과를 내고 주식 B는 언제나 채권 B와 동일한 성과를 낸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반면 주식 A는 주식 B에 비해서 2배 좋은 성과를 내고 채권 A도 마찬가지로 채권 B보다 2배의 성과를 낸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주식과 채권은 자산군으로서는 완벽히 동일한 성과를 보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산 배분을 어떻게 하든 간에 자산 배분에서 오는 성과 차이는 없다는 거죠. 반면에 A, B 종목 선택에서만 성과 차이가 납니다. 이 경우에 저 1986년도 그 오리지널 논문의 방법론을 따르면 이 가상세계의 그 어떤 펀드든 간에 자산 배분에서 오는 성과가 펀드 성과를 100% 설명해 준다는 결론을 도출하게 됩니다. 아까 전에 예시를 다시 가져와서 어떤 펀드가 주식과 채권에 70대 30으로 자산 배분하는 정책을 갖고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펀드의 종목 선정이 어떻든 간에 이 펀드의 성과와 패시브하게 주식 AB의 70%, 채권 AB의 30% 투자하는 가상의 포트폴리오의 성과는 100%의 상관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지금 이 가상의 세계에서는 모든 주식과 채권이 동시에 오르고 동시에 내리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펀드의 성과의 그런 변동은 자산 배분 정책만으로 100% 설명될 수 있다는 결론이 도출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결론이 틀리다는 걸 이미 알고 있죠. 이 가상의 세계에서 자산 배분은 아무 차이도 만들어내지 못하고 오로지 종목 선정만이 유의미한 차이를 만들어내기 때문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런 가상 세계의 실험을 통해서 1986년도 포트폴리오 퍼포먼스의 결정 요소라는 논문에 실린 내용의 오류를 증명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자산 배분이 우리 투자 성과의 90% 이상을 설명해 준다는 오해를 바로잡아 보았습니다. 그런데 왜 1회차부터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한 영상을 할애를 했을까요?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그래야 여러분이 프로젝트 밸리 훈련 과정 전반부의 가치평가, 기업 분석 등을 등한시한 채 후반부의 글로벌 매크로나 자산 배분에만 매진하는 치명적인 실수를 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기도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투자의 세계에서 올바른 지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오늘 이 영상을 보지 않으셨다면 유명한 전문가와 증권사 레포트에서마저 투자 성과의 90%는 자산 배분이 결정한다는 것이 진리인 것처럼 이야기되는 상황에서 그 명제를 곧이곧대로 아무런 비판 없이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종목 선정보다는 자산 배분에 지나친 초점을 두시면서
많은 확률적 우위를 빼앗겼을 겁니다. 반면에 이 영상을 보신 프로젝트 밸리 참가자 여러분은 이제 그런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개인 및 기관 투자자에 비해서 훨씬 더 앞서 나갈 수 있는 올바른 지식을 가지게 되신 셈입니다. 그 지식은 여러분이 앞으로 공부를 해나갈 방향성에도 영향을 주게 되고 또 시장과 본인의 포트폴리오, 투자 철학을 바라보는 관점에도 전부 영향을 주게 됩니다. 확률적 우위라는 것은 어디 대단한 숨겨진 성배나 전략 같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올바른 투자 상식 하나를 머릿속에 넣으심으로써 여러분은 벌써 대부분의 개인들보다 확률적 우위를 살짝 얻은 겁니다. 이처럼 주식시장에서 아는 것은 힘입니다. 투자 공부가 절대로 쉽지는 않을 겁니다. 특히 프로젝트 밸리 훈련 과정은 웬만한 금융계 현역분들도 공부할 것이 많은 수준이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로서 그냥 시중에 있는 초보 강의를 캐주얼하게 보는 수준의 커미먼트로는 부족할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고교 시절 수능 준비를 하거나 고시를 보는 것만큼의 노력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수능 공부를 하실 때 쏟았던 시간에 10분의 1만 쏟아도 충분히 해낼 수 있고 학부 레벨로 한 학기 정도 분량의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듯 합니다. 그리고 그 정도의 노력으로 여러분이 일생 동안 하실 재테크가 질적으로 두고두고 향상된다는 것은 엄청난 가성비라고 생각하고 시간이 갈수록 복리 효과가 더해져서 굉장히 큰 차이를 만들어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자산 배분이 투자 성과의 90% 이상을 차지한다는 말도 안 되는 오해를 풀면서 아는 것의 힘, 지식의 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았는데요.